60세 이상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두세 층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차고 무릎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잠시 멈춰 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이 듦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여전히 길러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한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 영양 습관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그러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 전주는 전주다처럼 간단히 남겨주시면 함께 시청하는 분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까지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년기 건강의 중심축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단정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과 특정 미네랄을 일정하게 보충하게 했습니다. 단 4주 만에 두 번째 그룹은 계단 오르기 시험에서 평균 20% 이상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달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나요? 내 나이에도 가능할까? 이미 많이 약해진 다리에도 효과가 있을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고 올바른 영양을 채워주면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반대로 방치한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1호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신다면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12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듣는 순간부터 식탁에 올릴 음식을 고르는 눈이 달라지고 계단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당당히 발을 내디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와 나이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바꾸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단이 두려운 순간에서 출발했지만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계단은 나를 살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식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혹은 그냥 건너뛰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하루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힘을 결정짓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밤새 쉬었던 근육 세포가 깨어나고 낮 동안 움직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에너지를 채우지 못한 채 버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발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침 단백질 부족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한 노인 건강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에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사를 했고 다른 그룹은 계란, 두부, 요거트 같은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단 3주 만에 단백질 그룹은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평균 2층 이상을 더 쉽게 올라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의 차이가 계단 오르기 능력을 가른 것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이 정도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한 신호를 받고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더 나아가 콩 한 줌이나 잣 호두 같은 견과류도 훌륭한 아침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단백질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루 전체 단백질 양만 맞추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아침에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하루 동안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계단을 자주 오르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아침 단백질은 하루의 시동 열쇠와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아침에 시동을 걸 때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발을 굴려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와야 하루가 힘차게 굴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단 앞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것처럼 다리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단백질을 드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란 하나라도 좋습니다. 혹은 두유 한 잔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지 근육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의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을 챙긴 분들이 하루를 더 활기차고 또렷하게 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힘이 생기는 것은 보너스일 뿐 사실은 전신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냥 빵과 커피로 시작할지 아니면 작은 단백질을 추가해 계단을 오를 때 가벼운 다리를 경험할지 단 한 숟갈의 차이가 10년 뒤의 다리를 결정짓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다리 근육이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뼈와 관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힘을 내려고 해도 뼈가 약해져 있으면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근육뿐 아니라 뼈까지 함께 지켜야 계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 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칼슘만 섭취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칼슘은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즉, 두 영양소는 반드시 짝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세 이상, 여성의 70% 이상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모두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햇볕을 쬐지 않다 보니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이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햇볕을 쬐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식탁에서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그리고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멸치, 두부, 시금치까지 더하면 칼슘과 비타민 D와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햇볕을 쬐는 그룹은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평균 30%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뼈와 근육이 함께 단단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햇볕과 음식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음식과 햇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상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결핍 상태인지 확인하고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함께 돌보는 습관은 단순히 계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골절을 예방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넘어져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신 적 있나요? 바로 이 칼슘과 비타민 D 습관이 그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거의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고 매일 아침 10분씩 햇볕을 쬐은 결과 3개월 만에 3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계단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멸치 한 줌, 요거트 한 컵, 그리고 햇볕 15분. 이 단순한 습관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살려내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고 난 뒤 다리에 피로가 몰려오는 경험 자주 있으시죠? 마치 다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음 날까지 근육이 뻐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근육 회복을 돕는 영양소,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흔히 오메가3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오메가3가 근육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근육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속도를 높여주는 것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의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더딘데 오메가3가 이 과정을 촉진해 줍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오메가3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테스트에서 평균 15% 이상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덜 지치고 회복이 빨랐던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는 단순히 생선 기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시 치아씨드 같은 씨앗류, 그리고 호두에도 풍부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식물성 오메가3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단체내 흡수율은 생선에서 얻는 것이 조금 더 높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오메가3를 더해도 될까?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연구는 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오메가3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돌본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액 속 산소와 영양소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어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도착하도록 돕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건물이고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그런데 벽돌을 실어 나르는 도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메가3는 그 도로를 깨끗이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붓고 다음 날이면 다리가 늘 아팠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를 드시고 아침마다 호두를 몇 알씩 챙기셨습니다.
2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계단을 올라도 다음 날이 훨씬 가볍습니다. 예전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내일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반찬에 생선을 올리고 간식으로 호두나 아마씨를 곁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근육은 회복 속도를 높이고 계단은 덜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지금 오메가3 식품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 장을 보실 때 작은 생선 한 토막 혹은 씨앗 한 봉지를 담아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단을 가볍게 만드는 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다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 본 적 있으신가요?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순간적으로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아파오는 경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마그네슘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특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신경 신호 전달에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이 있어야 근육이 움직이고 풀어지는 리듬을 제대로 탈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 풀리지 못하고 경련이나 쥐가 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했더니 마그네슘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쥐가 날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계단 오르기 지속 시간이 평균 25% 길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그네슘이 단순히 근육만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뼈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한다면 마그네슘은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돕습니다. 즉,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은 삼총사처럼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식단은 칼슘은 어느 정도 챙기지만 마그네슘은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음식이 바로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호박씨가 대표적이죠. 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초록잎이 채소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흰 쌀밥만 즐겨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 위험이 높습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셔야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현대인의 가공식품 중심 식단을 고려하면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옳든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는 겁니다. 자주 쥐가 난다면 그것은 이미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74세 남성분이었는데 계단만 오르면 종아리가 뭉치고 다음 날까지 근육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흰쌀밥 위주의 채소 섭취가 적고 견과류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작은 한 줌의 아몬드와 호박씨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4주 만에 그분은 계단을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고 경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니 놀랍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식탁에 마그네슘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내일 아침 반찬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더하시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의 피로가 줄고 계단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숨겨진 영웅입니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리고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영웅을 식탁에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맛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에너지가 짧고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피로가 쌓인 근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면서 더 큰 피로감을 남깁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그 뒤에는 설탕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루 평균 설탕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계단을 오르는 근력 테스트에서 낮은 그룹보다 3초 이상 빨리 지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달콤한 음료와 과자가 순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회로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설탕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인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단백질이 근육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설탕이 많으면 근육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노년기에는 어느 정도 단맛이 필요하다, 삶의 즐거움까지 빼앗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은 소량의 단맛은 괜찮지만 현재 노인들이 섭취하는 양은 이미 과도하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문제는 소량이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설탕은 마치 불꽃놀이의 불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순간적으로 빛나지만 금방 사라지고 어둠만 남깁니다. 반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은 은은하게 오래 타는 등잔불과 같죠. 계단을 오르는 힘을 주는 건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잔잔히 빛나는 등잔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달달한 커피 믹스와 과자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계단은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죠. 제가 설탕 섭취를 조금만 줄여보자고 권했습니다. 대신 견과류와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불과 6주 만에 그분은 계단이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설탕을 얼마나 드셨나요? 달콤한 음료 한 잔, 과자 몇 개, 커피 믹스 한 포. 이것들을 더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됩니다. 내일 아침 그중 단 하나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계단을 오를 때 다리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달콤하지만 나이든 근육에게는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단맛을 줄이고 진짜 힘을 주는 음식을 선택한다면 계단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김치, 장아찌, 젓갈. 익숙한 반찬들은 맛깔스럽지만 대부분 짠맛이 강합니다. 짜게 먹어야 밥맛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러나 이 짠 습관이 계단 오르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금 속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결국 혈액이 근육으로 원활히 가지 못해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은 연료가 필요한데 도로가 막혀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 건강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를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하루 5g 이하가 권장량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2배가 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또한 소금은 근육, 세포 속 칼륨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인데 나트륨이 많아지면 칼륨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분들이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쥐가 잘 나고 무겁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층은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짭짤해야 밥을 먹는다. 차라리 조금 짜게 먹더라도 식사량을 늘리는 게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은 다른 데도 있다. 굳이 염분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습관적인 과잉이 문제라는데 의견이 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고 찌개도 늘 짭짤해야 만족하셨죠. 그런데 계단만 오르면 다리가 뻣뻣하고 숨이 찼습니다. 혈압도 높아져 약을 드시기 시작했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김치를 씻어 먹고 국물은 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 전보다 훨씬 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조절이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짜게 먹지 않으면 도저히 밥맛이 없다. 맞습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면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마늘, 생강깨, 들기름, 후추 같은 것들이 소금의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입맛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줄여도 예전 음식이 얼마나 짰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나트륨은 몸속 파이프를 녹슬게 하는 물과 같습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막히고 근육까지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계단 한 층이 더 높아지고 한 발 한 발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국물은 다 드셨나요? 김치는 헹궈 드셨나요? 그 작은 선택이 내일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남는 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짠맛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근육과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조금만 남기고 김치는 한번 헹궈 드셔보세요. 그러면 계단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쯤은 괜찮다.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에도 좋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작은 잔을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런데 이 하루 한 잔의 착각이 사실은 계단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술은 마시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듯 탑니다. 그래서 잠시 활력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순간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알코올이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고 수분과 미네랄을 빼앗아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균형 감각과 근력을 무너뜨립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매일 소량의 술을 마시는 그룹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평균 20%더 빨리 지쳤습니다. 이유는 알코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뼈의 밀도까지 낮추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술은 뇌의 신경 전달 속도를 늦추고 작은 동작의 조율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균형을 훨씬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낙상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알코올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적당한 와인은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젊을 때는 괜찮았던 하루 한 잔이 7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1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을 즐기셨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건강에 오히려 좋은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제가 술을 줄여보자고 권했고 그분은 일주일에 2번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덜 어지럽고 넘어질까 겁나는 일이 줄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마다 술잔을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잔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가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가? 비유하자면 술은 마치 거짓 활력제입니다. 순간적으로 불을 붙여주지만 곧 재만 남기고 몸속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건 진짜 에너지 진짜 균형이지 거짓된 불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술을 줄이고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로 바꾸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이 훨씬 덜 버거워질 것입니다. 작은 절제가 여러분의 다리와 균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신문을 보며 앉아있고 TV를 보며 앉아있고 밥도 앉아서 심지어 낮잠도 소파에서 어느새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의자 생활이 바로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버거워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조용히 침묵에 들어갑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단단함을 잃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근육 위축 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은 몇 주만 써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2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앉아 있었고 다른 그룹은 3시간 이하로 앉아 있었습니다. 단 2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은 계단 오르기 속도가 3초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앉는 시간이 계단을 오르는 능력을 좌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쌓여서 계단이 아닌 작은 턱조차 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의자에 앉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반복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TV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2~3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마비시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피아노 건반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눌러줘야 맑은 소리가 나는데 그대로 덮어두면 먼지가 쌓이고 소리가 죽어버립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사용해야 반응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무리해서 움직이면 관절에 해롭다라는 주장과 적당한 움직임이야말로 관절과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최신 연구는 후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야말로 노년의 근육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단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 한 달 후 그분은 예전보다 계단이 덜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의 침묵을 깨운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30분마다 일어나서 다리를 흔들거나 집 안계단 몇 칸만 올라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편한 의자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은 더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만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계단이 다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단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고 혹시라도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쓰지 않았고 채워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는 희망은 언제든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고령자도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을 때 단 몇 달 만에 계단을 오르는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노화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82세 평균 연령의 실험 참가자들이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주 3회 15분 걷기를 했을 때 12주 만에 계단 오르기 테스트 기록이 평균 25% 향상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근육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는 계단을 못 오르겠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집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 여기에 매일 햇볕 15분을 더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3층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듯 계단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계단은 오히려 희망의 척도입니다. 내가 계단을 얼마나 쉽게 오를 수 있는지가 곧 건강과 독립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없이도 손잡이에 매달리지 않고도 한 발씩 내디딜 수 있다는 건 나는 아직 내 삶을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 계단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계단을 피하면 피할수록 근육은 더 약해지고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를 통해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근육은 되살아나고 마음까지 젊어집니다. 비유하자면 계단은 언덕 위 작은 정원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가파르게 보이지만 한 발씩 올라가면 마침내 꽃이 피어 있는 정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길이 힘들수록 정원에서 느끼는 희망은 더 커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나이가 들면 근육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은 늦어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곧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 작은 한 끼, 매일 햇볕 10분 의자에서 잠시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 믿음을 품고 내일 계단 앞에 서보세요. 한 발 또 한 발. 여러분은 분명히 더 가볍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계단을 오르는 힘을 주는 음식들과 그 힘을 빼앗는 습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한쪽 길에는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근육을 살리고 뼈를 단단히 하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다른 한쪽 길에는 설탕 짠 음식, 매일의 술,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 길은 근육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계단을 더 높고 두렵게 만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사실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습관입니다. 습관은 마치 오래된 길과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달콤한 간식, 짭짤한 반찬, 하루 끝에 술 한 잔. 이 길은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다리와 계단 앞에서 멈칫하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습관의 길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 햇볕을 쬐기 위해 잠시 산책을 나가는 것, TV를 보다가 일어나 다리를 움직이는 것.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가벼운 발걸음과 계단을 오르며 느끼는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도 단 한 달 동안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했을 때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단 한 달, 단 작은 선택의 차이가 미래를 바꾼 겁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분은 단 음료와 짠 음식을 끊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자는 제 제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요거트, 점심에는 두부와 시금치를 추가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계단 앞에서 주저앉을지 당당히 발을 내디딜지는 매일 식탁 위, 매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오늘 선택하는 음식이 내일의 계단을 바꿉니다. 지금 줄이는 한 숟가락의 소금, 지금 멈추는 한 잔의 술, 지금 더하는 작은 단백질이 바로 미래의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2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편하지만 무겁고 하나는 조금 낯설지만 점점 가벼워집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과 건강한 습관을 선택한다면 계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여정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계단이 왜 점점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어떻게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침 단백질, 한 숟갈 햇볕과 함께하는 칼슘과 비타민 D 혈관과 근육을 함께 살리는 오메가3G를 막아주는 마그네슘. 이 4가지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을 살려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달콤하지만 독이 되는 설탕 짜게 먹는 습관. 하루 한 잔의 술,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계단을 더 가파르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고 근육의 목소리를 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내일의 계단을 결정합니다. 계단은 단순한 층계를 넘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의 상징이 됩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뼈는 여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희망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걸음의 반복입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추가하는 것, 점심 국물은 밥만 남기는 것, 저녁 술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사시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서울 72세입니다. 부산 68세예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설탕이 근육에 그렇게 해롭다는 걸 처음 알았다.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분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 우리 모두의 계단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뼈는 다시 단단해지고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 계단에서 당당히 웃으시길 바랍니다. 60세, 70세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근육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예전보다 느려지고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도 어깨가 뻐근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립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늙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밝혀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육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을 몸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도와주는 더 중요한 영양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단순히 몸속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흡수되지 못하고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기운이 빠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분들과 30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끼마다 고기를 챙겨 드셨던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어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했지만 정작 단백질을 근육으로 붙잡아두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늘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노인의 몸은 젊을 때와 달라 보조 영양소 없이는 단백질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후자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그 영양소의 정체와 어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을 망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이유,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시작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채널은 전국 전 세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단백질만이 답이라고 믿어온 평생의 상식을 뒤흔들지만 동시에 희망을 드릴 이야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될 근육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육을 지탱하는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붙잡아두고 회복시키는 데는 여러 영양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 채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근육을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만큼이나 이 비타민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주류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주로 뼈의 비타민으로 설명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강조되는 영양소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는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타민 D가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을 돕고 칼슘이 근육으로 들어와 수축이완을 원활하게 하는데 관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고 근육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고기와 콩으로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다리가 무겁고 손에 힘이 빠져 컵을 놓치기 일쑤였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충제를 일정 기간 드시고 햇빛 노출 습관을 조금씩 늘리자 놀랍게도 일상적인 움직임이 가벼워졌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비타민 D가 풀어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D와 근육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국제학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위해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하다, 밸류스, 아직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는 변화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햇볕을 피하는 습관이 사실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신의 힘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햇볕과 비타민 D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식탁은 반쪽짜리 건강 습관입니다. 단백질이 씨앗이라면 비타민 D는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뿌리내리게 하는 햇볕입니다. 씨앗만 뿌리고 햇볕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 싹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이제는 햇볕과 비타민 D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연결고리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근육의 숨은 파수꾼이자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켜줄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D는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영양소가 뼈뿐 아니라 혈관과 근육,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붙여 집을 세우는 시멘트와도 같습니다. 시멘트가 없다면 벽돌은 쌓아도 무너져 버리듯 비타민 D가 없으면 단백질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먼저 뼈 건강을 살펴봅시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골절 사고는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히 지켜주면서 동시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골절 위험이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관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와 혈관 건강의 연결을 모르십니다. 하지만 혈관 벽에는 칼슘이 침착되어 딱딱해지는 석회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에 잘못 쌓이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서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돕기 때문에 혈관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해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늘 다리가 붓고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정상보다 낮았고 이후 꾸준한 보충과 햇빛 노출 습관을 들이자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근육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단백질과 혈관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D라는 매개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비타민 D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간접적인 메커니즘, 즉 칼슘 이동 조절이 확실히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보는 환자들의 변화는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단백질만 챙기고 정작 뼈와 혈관을 지켜주는 열쇠를 빼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육은 점점 줄고 혈압은 오르고 뼈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챙기는 순간 뼈와 혈관 근육이 동시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은 단독 주연이 아니라 조연과 함께 무대에 서야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몸은 뼈를 살리고 혈관을 지켜내며 근육까지 다시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노후 건강의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을 하십니다. 비타민 D를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우리의 식탁 속 음식들이 바로 천연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단백질과 더불어 풍부한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강한 바다에서 자란 생선일수록 함량이 높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노르웨이처럼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노인의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유난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계란 노른자도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하루 율 2개 정도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른자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D뿐 아니라 뇌 건강에 필요한 콜린 성분까지 들어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말린 건표고는 비타민 D가 훨씬 높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지요. 버섯은 그냥 식이섬유만 많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시선이 달라지실 겁니다. 넷째, 강화식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유, 두유, 시리얼 등 일부 가공식품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되어 판매됩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첨가된 것이지만 일상에서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권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모두 음식으로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햇빛과 음식 보충제를 균형 있게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반면 동양권에서는 햇볕을 피하는 문화가 강해 음식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즉, 같은 영양소라도 문화와 생활 습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지요. 물론 이런 음식만으로 충분하냐는 논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음식만으로는 권장량에 못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식탁에서 꾸준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더 동의합니다. 약은 잊을 수 있지만 식탁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이 음식들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까? 만약 고기와 밥이 전부라면 근육과 뼈 혈관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반찬에 생선 한 토막 계란 한 알 햇볕에 말린 버섯을 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챙기실 때 반드시 함께 떠올리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비타민 D의 천연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꾸준히 찾아내어 식탁에 올리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힘을 얻고 뼈와 혈관까지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단백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거나 생선이나 계란을 꼬박꼬박 챙기십니다. 그런데도 혈액 검사에서는 여전히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흡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뭐예게 조합이샤? 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연어나 고등어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로 가볍게 구우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란 프라이에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 넣는 기름이 아니라 흡수를 돕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그네슘과의 시너지입니다.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려면 활성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견과류, 시금치, 검은콩 같은 음식들이 바로 좋은 공급원이죠.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이 조합을 근육의 황금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임상 현장에서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74세 여성 환자분은 고등어와 계란을 매일 챙기셨지만 여전히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자세히 보니 채소 섭취가 부족했고 마그네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유와 바나나, 저녁에 시금치나 아몬드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이제는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덜 무겁다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음식 조합이 실제로 혈중 농도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흡수율의 개인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임상에서는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실제 환자들의 변화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과 비타민 D만 챙기고 정작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마그네슘과 기름을 빼먹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마치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있지만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식탁을 떠올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에 올리브유 한 방울, 계란 프라이와 함께 먹는 시금치, 아침 두유와 곁들인 아몬드, 이런 작은 조합들이 쌓여서 근육을 살리고 뼈를 튼튼히 하고 혈관을 지켜줍니다. 단순히 영양소 하나만이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조합이 진짜 건강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타민 D가 단백질과 함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영양소가 부족해졌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무섭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오는 결과는 근육 약화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을 돌아다니지만 근육에 붙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팔에 힘이 빠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작은 계단에도 숨이 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만 챙겨도 여전히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둘째 골절 위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약해지고
근육은 힘을 잃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순간 뼈가 쉽게 부러지고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비타민 D 결핍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절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 굳어지고 결국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있는데 왜 혈압이 자꾸 오를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고기를 꾸준히 드시는 70대 남성분이었는데 여전히 다리가 무겁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낮았죠. 보충제를 드시고 햇빛에 노출되는 습관을 조금씩 늘린 후 몇 달 뒤에는 걷는 게 한결 편하다. 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정말 직접적으로 근육과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연관성일 뿐 인과관계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매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수치가 낮았던 환자가 보충 후 뚜렷하게 호전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단백질만 믿고 정작 이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로 몇 년을 더 보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즉 비타민 D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단백질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숨어있는 영양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예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을 조금 더 쬐고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단백질만 믿고 가던 건강 습관에 반드시 경고등을 켜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근육과 뼈 혈관을 동시에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 광고, 심지어 병원 상담까지도 한 가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불균형의 함정입니다. 단백질을 늘리기 위해 고기, 계란, 단백질 보충제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영양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변비, 체중 증가, 심지어 혈관 건강 악화까지 이어집니다. 단백질이 몸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둘째, 흡수의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100%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단백질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 속에서 부담이 되고 가스나 소화불량,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백질 섭취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몸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사용되느냐입니다. 셋째, 잘못된 확신의 함정입니다. 나는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지켜질 거야 라는 믿음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겁니다. 단백질은 있었지만 그것을 근육으로 묶어줄 도구가 없었던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 섭취만 늘려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근감소증 학회에서는 노인의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D 운동 3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단백질 단독 섭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만 챙기며 스스로 안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큰 방에 전등 하나만 켜놓고 모든 게 환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림자는 남아있고 놓치는 부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백질 중심의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타민 D와 다른 영양소 없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단백질만 고집하는 습관은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단백질, 파우더 고기, 계란만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근육을 살리고 조합이 건강을 완성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계신 상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은 지켜진다. 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의학계에서도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 상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상식을 짚어봅시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료만 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건 아니죠. 설계도와 건축가, 그리고 집을 붙들어 세우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같은 보조 영양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 단백질 파우더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비타민 D가 근육 합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노인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과 효소 작용이 달라지므로 보조 영양소 없이는 단백질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논쟁이 결코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섭취하는데도 여전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70대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량은 조금 부족해도 햇볕을 자주 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은 근육량이 잘 유지됩니다. 이런 임상적 사실은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단백질을 줄이고 비타민 D만 챙기면 되는 겁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쪽만 강조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이 동시에 맞물릴 때 근육이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상식이 계속 퍼져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광고와 단순화된 건강정보 때문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근육을 회복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복잡한 진실을 단순하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도 단백질만 챙기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함정을 피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앞으로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단백질만이 아닌 과학이 점점 더 지지하는 균형 잡힌 조합으로 시선을 넓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상식을 넘어 진짜 건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이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몸의 구조와 기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부 합성 능력 저하입니다. 같은 햇볕을 쬐어도 30대는 충분히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70대는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똑같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도 체내 비타민 D 농도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화 흡수 기능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장내 효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 역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아 문제나 식사량 감소까지 겹치면 영양 결핍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물 중 일부는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5세 환자분은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고 햇볕 산책도 매일 하셨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드시던 이뇨제가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과 노화가 겹치면 결핍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넷째, 근육과 뼈가 동시에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은 흔히 따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나타납니다. 근육이 약해져 균형을 잃고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결핍이 심한 어르신일수록 낙상 후 회복이 느리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근 노인의학 저널들은 비타민 D 결핍은 노인 근육 감소와 낙상 위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영양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스스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손주를 안아 올리고 혼자 힘으로 생활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단백질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치명적인 이 비타민 D 결핍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햇볕을 조금 더 쬐고 음식 속 비타민 D를 챙기며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근육과 뼈 혈관을 동시에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이 기둥이라면 비타민 D는 그 기둥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기둥은 쓰러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기초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다소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만 챙겨도 부족하다니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환자분이 몇 달간 햇볕 노출 습관을 늘리고 생선과 계란을 식탁에 꾸준히 올렸더니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육도 차츰 힘을 되찾았고 스스로 걸어다니는데 훨씬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근육과 뼈 혈관을 되살립니다. 아침 산책을 10분만 더 해보세요. 점심 식사에 고등어 한 토막을 추가해보세요. 저녁에 계란 노른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드셔보세요.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충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음식과 햇빛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해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시도가 이미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며 걷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활짝 웃으며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은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던 식탁에 이제는 비타민 D라는 새로운 기둥을 더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몸과 10년 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수많은 동년배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며 함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숫자와 수치 연구 결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건 단순히 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일상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70대 후반 어르신이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오셨습니다. 치료야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니 집안일은 모두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자녀들도 갑자기 더 자주 병원을 오가야 합니다. 환자 본인은 늘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들은 걱정과 부담 속에서 지칩니다. 단순히 비타민 D 부족이 가져온 결과가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햇볕을 쬐고 생선을 챙기고 계란과 버섯을 즐겨 드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시장을 혼자 걸어 다니시고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시며 웃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 D와 근육뼈 혈관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논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사랑과 자유, 자존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의 문제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과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중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답은 분명할 겁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은 곧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단백질만 챙기는 습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타민 D를 함께 챙기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볕을 더 쬐고 음식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가족도 안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은 지켜진다 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키고 혈관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비타민 D라는 숨은 영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이지만 비타민 D가 있어야 제대로 쌓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려주며 부족하면 근육, 약화, 골절,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음식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생선, 계란, 버섯, 강화식품, 그리고 햇볕.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부담스러운 지침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권유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창문을 열고 햇볕을 10분만 쬐어보세요. 계란 노른자를 버리지 말고 함께 드셔보세요.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건강을 누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알려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연결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함께한다면 여러분은 근육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